안녕하세요, 정근입니다. 반갑습니다. 드네프르강 전투 5번째 편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드네프르강 전투 중남부에서 벌어진 일화들을 이야기를 할 거고요. 더 나아가서 오늘이 마지막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네프르강의 종장 이야기까지 가볍게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드네프르강 전투 북쪽 부근에서 벌어졌던 키예프 전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그 무대를 약간 남쪽으로 옮겨서 중남부 지역 전투를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희가 저번 편에 1943년 12월 말까지 이야기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중남부 지역의 전투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시점에서 다시 2달 전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1943년 10월부터 드네프르강 전선 중남부에서 어떤 전투가 진행되었는지를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이야기로부터 2달 전인 10월부터 이야기가 진행될 겁니다. 자, 10월 달이면은 아직 소련군이 드네프르강을 건너고 있을 때입니다. 곳곳에 작은 교두보만을 만들어둔 상황이고요. 아직 어느 곳에서도 인상 깊은 돌파를 이루어내지를 못한 때였어요. 키예프도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독일군이 장악하고 있었고요. 드네프르강 중남부 부근 역시나 이 지역 주요 도시들을 독일군이 꽉 움켜잡고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크림반도와 독일 남부 집단군의 연결고리가 살아있던 때였고요. 이 연결고리를 끊어내서 독일군을 크림반도에 고립시키고 드네프르강 서안으로 밀어내는 것이 중남부 지역 전투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드네프르강 방어선을 아예 무너뜨리는 게 소련군의 목표였겠죠. 이 중남부 부근에서 소련군과 독일군이 벌이던 전투 이야기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 주인공되는 부대들을 가볍게 이야기를 해봐야 하는데요. 우선 독일군은 남부 집단군이 저희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남부 집단군이라 하면은 동부전선 남쪽에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싸우고 있는 독일군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 중에서도 드네프르강 방어선 가운데, 그러니까 중부 지역을 방어하고 있던 독일 제8군, 제1기갑군, 그리고 남쪽을 방어하고 있던 독일 제6군이 저희들 독일군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이 부대들 숫자를 얼추 합하면은 한 40만 명 내지 50만 명이 되겠습니다. 여기를 공격하는 소련군 숫자는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죠. 소련의 3개 전선군이 드네프르강 중남부 일대를 공격하게 되겠고요. 소련군의 숫자만 해도 180만 명쯤 됩니다. 양측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아무래도 기계화 부대, 소위 탱크 부대가 되겠죠. 소련군이 썼던 주된 작전을 가볍게 보자면요. 일단 공격을 해서 포병을 이용해서 제일 먼저 독일군 방어선을 난타합니다. 그 뒤에 소총명 부대가 탱크의 지원을 받아서 돌격을 감행하고요. 얘네가 독일군 방어선에 구멍을 뚫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뒤에 숨겨졌던 탱크 부대가 그 구멍을 완전히 돌파해서 독일군 방어선을 넘어서 달린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주된 소련군의 작전이고요. 제가 너무 가볍게 설명을 했는데요. 가볍고 쉽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방법을 썼습니다. 자, 이 작전을 쓰려면은 소련군은 탱크 전력이 한 곳에 집중되어야만 하죠. 당연히 독일군 입장에서는 소련군이 과연 어디에 병력을 집중시키는가, 이거를 잘 캐치해야 합니다. 그에 따라서 사전에 적절하게 그 지역 방어를 강화하고 특정 지역에 기동부대를 배치하는 등의 대응을 독일군이 해야 했죠. 그렇게 전투가 벌어지게 될 거고요. 드네프르강 중남부에서의 전투는 양측을 합하면 정말 200만 명이 넘는 인원이 맞붙은 엄청난 전투입니다. 사실 크림반도에 갇혀있던 독일군 숫자까지 합하면 정말 200만 명이나 되는데요. 그럼에도 저희한테 알려진 게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1943년 동안에 소련군은 주로 드네프르강 북부에서만 재미를 많이 봤단 말이에요. 저희가 키예프 전투와 독일군의 반격 등등 지난 에피소드들에서 봤던 내용들 모두가 드네프르강 전투 북부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중남부에서의 전투들은 북부와 비교해서 그 규모가 작지도 않았고 오히려 더 많은 병사들이 투입되어서 악전고투를 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3년 당시 소련군의 큰 목표를 달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알려진 것이 없기 때문에 많이 아쉽죠. 그래서 그 일화들을 집중 조명하는 시간이 오늘 되겠습니다. 1943년 9월 한 달 내내 독일군과 소련군은 드네프르강을 향해서 쫓고쫓기는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소련군의 속도가 굉장히 빨랐어요. 그래서 독일군보다 먼저 드네프르강을 건너서 교두보를 만든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번 편까지 봤던 키예프 전투에서 소련군이 수십 개의 작은 교두보를 만드는데 성공하죠. 키예프에서 남쪽으로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던 드네프르강 중남부 부근에서 역시나 오늘 배경에서 역시나 소련군이 빠르게 달려서 강을 건너고요 교두보를 만드는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소련 코니에프 장군이 이끌던 스텝 전선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드네프르강 전투 중부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얘네의 경우 드네프르강 서안에 있는 작은 마을인 보로다이브카에 교두보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키예프로부터 드네프르강을 따라서 남쪽으로 320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편까지 키예프를 둘러싼 전투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남쪽으로 320km 떨어진 지역에 있는 작은 교두보입니다. 소련군이 여기에다가 10월 2일에 다리를 만들어요. 덕분에 이때부터 스텝 전선군의 탱크 부대들이 마음껏 다리를 건너서 드네프르강 서안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탱크들로 전력을 강화한 뒤에 제7근위군이 공격을 가해서 15km 떨어진 곳에 있던 미슈린, 발음이 어렵네요. 미슈린리 교두보까지 가져갈 수 있게 되고요. 지금 소련군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작은 교두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잖아요. 이 교두보들을 하나하나 연결해서 강화하려고 한 겁니다. 독일군 입장에서는 소규모 병력들이 지키고 있는 교두보들을 한 개 한 개 쉽게 제거하려고 한 건데, 소련군이 이렇게 교두보들을 연결해서 서서히 확장해 나가니까 당연히 이를 막아내야 했고요. 소련군 탱크 부대가 갑자기 치고 나와서 교두보를 이렇게 넓히려고 하니까 독일군도 당연히 반격을 가합니다. 그래서 제23기갑사단이 같은 날 반격을 가하긴 해요. 하지만 이 시기에 독일 국방군이 힘이 너무 소진됐었단 말이에요. 약했습니다. 제23기갑사단이 몇 개의 소규모 전투부대와 겨우 7대의 탱크로 반격을 했었거든요. 이랬던 탓에 소련군의 그 영토 확장을 막질 못합니다. 모스크바에 있던 소련 지휘부가 보기에는 야, 키예프 부근 말고 여기서도 한번 돌파 시도해볼만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루어트 미스트로프 장군이 이끌던 제5근위전차군을 이 지역에 특파합니다. 그래서 루어트 미스트로프 장군이 이끄는 제5근위전차군은 오늘 이야기에서 계속 많이 나올 건데요. 이름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제5근위전차군은 소련군 내에서도 최베테랑 탱크 부대예요. 탱크 운전병들 실력도 뛰어났고요. 병사들도 실전을 많이 겪어본 부대입니다. 특히나 제5근위전차군은 그 악명 높은 쿠르스크 전투를 거의 3달 전에 치렀단 말이에요. 그것도 쿠르스크 전투 당시에 가장 치열한 전투들에 죄다 휘말렸던 부대입니다. 그래서 독일군한테도 많은 피해를 줬던 탱크 부대죠. 제5근위전차군은 쿠르스크 전투를 치르고 약 3주간 재정비 시간을 갖고 이번 드네프르강 전투에 참가하게 된 겁니다. 자, 제5근위전차군한테 드네프르강 방어선 중부 지역으로 가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로트 미스트로프 장군은 자기 탱크 부대를 이끌고 약 200km를 이동해서 전선으로 가야 했어요. 근데 가는 길에 들키면 안 되잖아요. 독일 공군 정찰에 들키면 지금 강력한 소련 탱크 부대가 그 지역으로 가고 있다고 소문이 날 것 아니에요. 이런 위험을 피하기 위해선 빠른 속도로 안 들키고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로트 미스트로프는 며칠간의 야간 행군으로 독일 공군 정찰에 들키지 않고 재빨리 이동해서 드네프르강까지 도착합니다. 이 당시 소련군이 집결하고 있던 미슈린 리히 교두보는 독일 제8군과 제1기갑군 사이에 위치해 있었어요. 이 교두보를 에워싸고 있던 독일군 부대는 제52기갑군단과 2개 보병사단의 전투단 뿐이었습니다. 이 부대들만으로는 지금 만들어진 미슈린 레이 교두보를 에워싸기도 버거웠고요. 제23기갑사단의 반격도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독일 제1기갑군 지휘관이었던 마켄센 장군은 자기 휘하에 있던 기갑 척탄병사단 그로스 도이칠란트를 이 지역에 파견합니다. 자, 이 부대 역시나 이름이 너무 기니까 저희 이야기에선 그냥 그로스 도이칠란트라고 짧게 줄여서 부르겠습니다. 한국말로는 대독일 사단이라고 번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단은 원문 그대로 그로스 도이칠란트라고 할게요. 그로스 도이칠란트는 어떤 부대냐면요, 독일 육군 내에서 제일 잘 싸우고 용감한 병사들을 모아서 만든 엘리트 부대입니다. 그래서 독일 국방군과는 별개로 존재하던 SS 나치 친위기갑사단을 제외하면은 독일군 내에서는 가장 잘 싸운다라고 알려져 있던 그런 정예 부대인 거죠. 그래서 독일군 정예사단은 그 번호가 아니라 이름을 붙여서 부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컨대 다스라이 사단, 토테코프 사단, 그리고 지금 나온 것 같은 그로스 도이칠란트 사단 같이 이렇게 이름이 붙어있는 부대들은 전부 엘리트들을 뽑아서 만든 정예 부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로스 도이칠란트 사단 출신 병사가 쓴 자서전을 이번에 보게 되었는데요. 이 책을 보니까 작가가 본래 다른 부대에 있다가 그로스 도이칠란트 사단으로 가게 될 때 또다시 훈련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재훈련을 받고 훨씬 강도 높은 그 고통에 익숙해진 다음에서야 들어갈 수 있던 게 그로스 도이칠란트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소련군이 날카로운 돌파를 시도하니까 재빨리 그로스 도이칠란트를 투입한 건데요. 이 당시 그로스 도이칠란트도
엘리트 사단이라고 하기에는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 부대 역시나 1943년 내내 쉴 틈 없이 싸우느라 멀쩡하지 않았어요. 드네프르강 전투 당시 그로스 도이칠란트에 겨우 15대의 탱크만 남아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 중 5대는 신형 타이거 탱크긴 했어요. 근데 소위 이제 말하는 기갑 전력이 이렇게 부족하다 보니까 독일군 탱크 부대들은 넓은 지역에 퍼져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독일 보병들의 경우 가장 중요한 방어구역조차 두세 대의 탱크만으로 방어를 해야 했으니까 큰 어려움이 있었죠. 이런 상황이었지만 제1기갑군 지휘관 마켄센 입장에선 미슈린 레이 교두보가 더 강화되기 이전에 여길 어서 제거할 필요가 있었어요. 마켄센한텐 더 이상 새로운 부대, 새로운 장비가 주어지지 않잖아요. 반면 미슈린 레히 교두보에는 날이면 날마다 새로운 장비, 새로운 병사들이 드네프르 강을 건너서 소련군한테 주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더 강해지기 전에 마켄센은 미슈린 레히 교두보를 제거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마켄센은 제57기갑 군단과 제23기갑 사단 그로스 도이칠란트를 이용해서 미슈린 레히 교두보를 공격하기로 합니다. 독일군은 이 공격을 위해서 그 쪼들리고 가난한 상황에서 이 부대들한테 먼저 그 공격에 필요한 장비와 부품을 주고요. 며칠 동안 준비를 하고 공격을 시작합니다. 10월 8일에 제57기갑군단이 40대의 탱크를 이끌고 소련군 교두보 동쪽 끝을 공격해요. 그래서 여기에 소련군이 만든 다리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다리만 끊어버려도 교두보에 있는 소련군은 배수진에 갇히게 되는 셈이죠. 지금 등 뒤에 드네프르 강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여기를 공략한 겁니다. 여기에 이어서 제23기갑사단이 공격을 가하지만 소련군 방어에 부딪혀서 별 성과를 거두지를 못합니다. 그로스 도이칠란트의 경우 사실 얘네가 핵심인데 준비가 늦어지는 바람에 얘네 공격이 24시간이나 지체됩니다. 얘네의 경우 5대의 타이거 탱크를 앞세워서 공격을 진행하는데요. 무엇가 문제였냐? 타이거 탱크를 지킬 보병수가 적었던 거죠. 이랬던 탓에 타이거 탱크 5대 모두 소련군한테 포위당해서 각계 격파당하고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 뒤 이렇게 된 타이거 탱크들은 대전차포에 맞고 파괴당하고요. 라이언 일병구하기 영화를 보시면요, 영화 후반부에 미군들이 타이거 탱크 상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보시면요, 일단 타이거 탱크를 엄호하는 보병들을 기관총과 폭약으로 미군들이 사살합니다. 그 뒤에 타이거 탱크의 무한궤도를 공격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타이거 탱크를 최대한 무력화시키려 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일이 이때 일어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해서 핵심 주력이었던 타이거 탱크 5대가 모두 무력화되니까 그로스 도이칠란트는 공격을 중단하고 물러나요. 이래서 독일군 공격이 실패로 끝납니다. 반면 스텝 전선군 총사령관 코네프 장군 얘도 강력한 공격을 준비하던 중이었어요. 일단 자신이 원래 갖고 있던 제37군 그리고 제7근위군 2개를 모아서 10월 15일에 교두보에서 치고 나옵니다. 총 7개 사단이 교두보를 포위하고 있던 독일 제23기갑사단을 공격해요. 7개 사단이라고 하니까 그 숫자가 최소 2만 명, 최대 5만 명 정도 되는 병력입니다. 이 공격으로 독일군 방어선을 좀 흔들어 두고요. 구멍이 얼추 생겼다 싶으니까 바로 이어서 탱크 부대들이 두 번째 공격을 가합니다. 독일 제23기갑사단은 급히 이에 맞서서 반격을 하지만 갖고 있던 탱크 3대를 잃고 퇴각해야 했어요. 이로써 제23기갑사단에는 겨우 5대의 탱크만 남아있게 됩니다. 독일군이 얼마나 수세에 몰려있는지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말만 기갑사단, 탱크 부대고 무슨 탱크가 5대밖에 없다. 이거는 정말 너무 약한 것 아닙니까? 바로 다음날 새로 도착한 로트미스트로프의 제5근위전차군이 강력한 공격을 합니다. 전날 있던 전투로 독일군 방어선에 틈이 벌어져 있었는데요. 여길 제5근위전차군이 파고들면서 독일군 방어선에 10km 넓이의 구멍이 생기게 됩니다. 자, 독일군은 이 구멍을 막지를 못한다면은 소련군 교두보가 넓혀지는 건 둘째치고 드네프르강 방어선 전체가 무너지겠다 싶은 거예요. 여기를 정말 목숨 걸고 막아내야 했습니다. 그날 독일 제23기갑사단은 전날 전투에서 남은 탱크 5대 거기에 새로 얻은 한 대까지 해서 어떻게 얻었을까요? 고쳐서 하나 얻은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6대의 탱크를 앞세워서 다시 반격에 나섭니다. 하지만 이런 약한 공격을 어떻게 소련군을 막을 수가 있겠어요. 10월 17일이 되었을 때 코네프의 스텝 전선군이 엄청난 돌파를 이루어냈음이 자명해집니다. 드네프르강을 따라서 크레멘추크와 드네프르
페트로프스크 이 두 도시 사이에 130km 길이의 전선이 있었는데 이게 일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러트미스트로프의 제5근위전차군 탱크들은 맹렬히 전진할 수 있었고 후방에 있던 독일군 지원부대만으로는 얘네를 막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완전히 독일군 심장부를 향해서 소련 탱크들이 질주할 수 있던 겁니다. 앞서 얘기한 그로스도이칠란트 제23기갑사단을 비롯한 이 지역 독일군 부대 전체가 급히 달아나야 했어요. 혼란 속에서 독일군 지휘체계는 엉망진창이었고요. 공격을 시작하고 단 이틀이 지난 10월 18일에 제5근위전차군은 피아티크티키에 있는 기차역에 도착합니다. 처음 얘네가 출발했던 미슈레인 리히 교두보에서 45km 남쪽에 있는 곳입니다. 피아티크티키는 달아나려는 독일군 그리고 새로 도착하는 독일군 증원군이 온데 엉켜서 대혼란이었어요. 누구는 소련 탱크 부대를 피해서 달아나려고 하고 누구는 소련군한테 반격하려고 이제 기차 타고 막 도착하고 정말 난장판이었죠. 이 와중에 곳곳에서 몰려든 독일군 차량으로 피아티크티키 외곽에는 엄청난 교통체증이 생겨 있었습니다. 이 혼란을 어서 수습하고 소련군이 도착하기 전에 제대로 된 방어 준비를 해야 했죠. 하지만 독일군의 예상보다 너무나 빨리 제5근위전차군이 피아티크티키에 들이닥칩니다. 달아나려던 독일군은 정말 엄청난 패닉에 빠지죠. 제23기갑사단의 잔여 병력이 어떻게든 피아티크티키를 방어하려고 하지만 소련 탱크들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소련군이 물밀듯이 마을에 들이닥칩니다. 소련군이 나타난 그 순간까지도 독일군을 태운 기차가 출발하고 있었고요. 마을 도로는 온통 달아나는 독일군 차량으로 가득했어요. 자, 이 시점에 완전히 무력한 패잔병 독일군한테 소련군이 과연 자비를 베풀까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피아티크티키의 기차역에는 독일군 부상병을 실은 기차들이 있었거든요. 이 기차들이 아직 출발하지 못했는데 소련군이 나타난 겁니다. 이 기차들 창문을 깨고 소련 병사들이 수류탄을 안으로 던져서 독일군 부상병들을 사살하고요. 수류탄으로 사살하지 못하는 경우 총으로 모두 썼다고 합니다. 독일군이 워낙 황급히 달아나는 바람에 그 부상병들을 대부분 남겨놨던 건데 이거를 발견한 족족이 소련군이 죄다 사살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비극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상병을 이렇게 대우하는데 포로로 잡힌다 한들 독일 병사들이 살아남았을 리가 없죠. 또한 달아나는 독일군 차량을 향해서 제5근위전차군 탱크들이 무차별 포격을 가합니다. 그래서 로트미스트로프는 3,000대가 넘는 독일군 차량 행렬을 향해 포격을 가해서 엄청난 피해를 줬다라고 상부에 보고를 합니다. 이미 싸울 의지를 잃은 부상병 그리고 달아나는 패잔병들한테 굳이 이렇게 무자비한 공격을 할 필요가 있었냐. 그러니까 소련군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 소련군을 얼추 이해를 하려면요, 저희가 제5근위전차군 병사들이 그동안 어떤 격전을 치러왔는지를 좀 봐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7월에 있던 쿠르스크 전투 그리고 8월에 있던 독일 탱크들과의 격전에서 거의 전멸 직전까지 갔었던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5근위전차군의 경우 부대가 거의 새로 재편성 받아야 할 정도였으니까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었는지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독일군에 대한 증오심이 커진 것도 얼추 이해가 가죠. 거기에 더해서 그 독일군 역시나 피해자일 수 없는 것이 독일군도 소련 포로들한테 무자비했던 건 마찬가지였고요. 사실 전쟁을 먼저 시작해서 공격에 들어간 것도 독일군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양쪽 모두 상대방을 너무나 증오했고 일말의 동정도 베풀지 않았던 것이 동부전선이었고, 사실 모든 전투마다 지금 저희가 이야기한 피아티크티키 기차역에서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날 소련군은 피아티크티키에 있는 기차역을 점령했고요. 기차역에 도착해 있던 타이거 탱크 10대를 비롯한 독일군 보급품도 모두 손에 넣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마을을 지키려 했던 독일 제23기갑사단은 박살이 났고요. 이로써 단 3일 만에 코니에프의 스텝 전선군은 독일군 방어선 중심부를 무너뜨린 겁니다. 단 3일의 비극으로 인해서 독일 제8군이 지키던 키예프 남부와 독일 제1기갑군이 지키던 드네프르강 중남부 지역에 이 사이에 커다란 구멍이 생기게 된 거죠. 스텝 전선군은 이 틈을 파고 들어서 한 번 더 큰 공세를 성공시킨다면 드네프르강 전투 자체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쫓고 쫓기는 입장이 바뀐 거죠. 독일군은 뿔뿔이 흩어지면서 달아나고 있었고 소련군은 이를 무자비하게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독일군에도 총 비상이 걸리고요. 휴가 나가던 병사들 기차 모두 유턴해서 전선으로 다시 가야 했고요. 어디서든 쓸만한 병력을 다 구해오기 위해서 독일군도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양쪽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잔인한 전투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소련군 입장에서는 지금 서쪽으로 공세 방향을 잡고 키로보그라드 쪽으로,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북쪽에 있는 키예프 쪽으로 치고 올라가면 독일 제8군의 측면을 파고들 수 있었고요.
반대로 남쪽으로 공격해 들어간다 그러면은 독일 제1기갑군의 측면을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든 굉장히 구미 당기는 상황이죠. 어느 쪽이든 성공만 한다 그러면은 독일 남부 집단군은 붕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제8군이든 제1기갑군이든 어느 쪽 하나를 선택해서 공략한다? 그러면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코네프 장군이 욕심을 내요. 코네프는 자기가 이끌던 소련 스텝 전선군의 능력을 좀 과대평가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제8군 그리고 제1기갑군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싶어 했어요. 그리하여 자기 탱크 부대를 둘러 나눈 겁니다. 둘러 나누어서 누구는 서쪽에 있던 독일군 집결지였던 키로브그라드로, 즉 독일 제8군을 겨냥해서 보내고요. 다른 부대는 남쪽으로 제1기갑군 측면을 공격하러 보냅니다. 남쪽으로 진격한 소련 제5근위전차군과 여타 탱크 부대들은 10월 22일에 이눌레츠 강에 도착합니다. 이 강을 지나서 제5근위전차군은 크리비리흐까지 도착해요. 여기에 도착한 시점에서 100km 넘게 독일군 방어선 후방을 소련군이 휩쓴게 됩니다. 사태가 이렇게 되니까 독일 제1기갑군을 지휘하던 마켄센은 10월 25일에 드네프로 페트로프스크를 포기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드네프로 페트로프스크는 우크라이나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고요. 굉장히 중요한 공업 도시였어요. 드네프르 강을 걸치고 있는 도시이기도 했고요. 마켄센은 비록 도시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독일 제1기갑군이 지금 둘로 나뉘게 생겼기 때문에 도시를 포기하고 재빨리 퇴각하기로 결정한 거죠. 소련 제5근위전차군의 전진은 계속됩니다. 이에 따라서 독일 제1기갑군이 드네프르강 대부분을 포기하고 물러나기 시작해요. 덕분에 드네프르강 남부에서 독일군과 대치하고 있던 소련 남서부 전선군도 부대들을 드네프르강 건너로 보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소련군의 전진은 갈수록 힘을 잃어가요. 로트미스트로프의 제5근위전차군은 전투가 시작하고 한숨도 쉬지 않고 계속 전진했습니다. 이 때문에 연료가 부족해지게 돼요. 당시 얘네는 크리비리흐라는 이 작은 마을에 도착해 있었는데 제5근위전차군의 보급품이 정말 멀리에서 옵니다. 일단 드네프르강 동쪽에 있는 소련군 기차역에 물품이 내려줘야겠죠? 그리고 드네프르강을 건너서 108km 넘게 달려서 독일군 점령지를 가로질러서 크리비리흐에 있던 얘네한테 주어져야 했습니다. 실로 어렵죠. 제5근위전차군 탱크들의 전진이 워낙 빨랐던 탓에 보급품이 제때 도착하지 않은 것도 컸습니다. 그래도 며칠 동안 정말 많이 전진하긴 했죠. 108km를 전진한 거니까요. 여기에 더불어서 독일군한테도 새로운 증원부대가 마침내 도착하면서 독일군이 정신을 차리고 방어력을 좀 강화합니다. 남부집단군 총사령관이었던 만슈타인은 새로 도착한 제14 그리고 제24 기갑사단 두 개를 방어에 투입하거든요. 이 두 개 사단에는 49대의 판저 4호 탱크 그리고 44대의 돌격포가 있었습니다. 소련군 중전차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탱크 몇 대 없어갖고 공격을 못하던 독일군한테는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였죠. 이 두 개 기갑사단은 8월 8달 전에 있던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완전히 전멸했었는데 독일에서 다시 만들어진 부대들입니다. 이 부대들이 기차 타고 우크라이나로 오게 되는데요. 마인슈타인은 이들 부대를 독일 제8군 본부가 있던 키로브그라드 인근에 투입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마인슈타인은 제5근위전차군을 막기 위해서 주변에 있던 강력한 탱크 부대들을 모조리 긁어 모아요. 제40기갑군단 밑에 있던 탱크 부대들, 거기에 더불어서 제11기갑사단 그리고 SS 나치 친위기갑사단 토텐코프를 제5근위전차군을 막는 데 투입하기로 합니다. 이들 탱크 부대를 쫙 모아서 마인슈타인은 반격을 한번 하려고 했어요. 이 반격을 가해서 보급선이 길게 늘어져 있는 소련군 선두 탱크 부대들한테 큰 타격을 주고 얘네를 다시 드네프르강까지 밀어붙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마인슈타인이 잔뜩 계획을 세우던 찰나에 히틀러가 또 한번 작전에 개입합니다. 공격 시작되기 직전에 히틀러가 페르디난트 쉐르너 장군을 제40기갑군단 지휘관으로 임명한 거예요. 쉐르너는 이 지휘권을 받기 위해서 필리핀에서부터 우크라이나로 비행기를 타고 날아오게 됩니다. 쉐르너라는 사람도 2차 세계대전 역사에서 평이 많이 갈리거든요. 이 사람이 전쟁 끝날 때 원수까지 진급했던 사람입니다. 거기에 A집단군 총사령관, 중부집단군 총사령관 등등 굉장히 중요한 직책을 맡았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마지막까지 히틀러가 신임했던 독일 국방군 장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쟁 끝날 때까지도 가장 중요한 직책이 있었던 독일 장군이에요. 그런 동시에 굉장히 잔인한 인물이었고 열렬한 나치 신봉자였습니다. 그래서 비난을 많이 받죠.
그런 반면 쉐르너가 장군으로서 군인으로서 그 자질이 뛰어났느냐? 그렇지도 못하다라는 평가도 많아요. 어찌되었든 쉐르너가 갑자기 제40기갑군단 지휘관으로 임명받고요. 드네프르강 방어선에 나타납니다. 근데 쉐르너는 드네프르강을 둘러싼 전황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었고요. 기계화 부대를 지휘해본 경험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갑자기 히틀러 마음에 들어갔고 이 중요한 판국의 공격을 주도하게 되는 제40기갑군단 지휘관이 된 겁니다. 그 와중에 지금 공격을 해야 하는 그 와중에 갑자기 지휘관이 바뀌었으니까 독일군한테도 큰 영향이 있었죠. 쉐르너가 도착해서 전선을 이렇게 쭉 한번 둘러보니까 공격해볼만 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쉐르너는 스케줄을 좀 더 앞당겨서 일찍 공격하기로 합니다. 독일 본국에서 지원을 오고 있던 제14 그리고 제24 기갑사단이 아직 다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쉐르너가 그냥 공격을 속행하기로 해요. 굉장히 소련군을 얕잡아 보고 있던 거죠. 여기에 더불어서 남부집단군 총사령관 만슈타인이 세웠던 공격 작전을 쉐르너가 맘대로 수정합니다. 독일 탱크 부대들은 그 기동성과 화력을 이용해서 기동전을 펼치고 상대의 후방을 공격하는 포위전을 선호했었거든요. 하지만 쉐르너는 기갑 전력을 동원해서 정면 충돌을 가해서 소련군을 무작정 돌파하기로 합니다. 쉐르너가 갑자기 나타남으로써 공격이 성공할지 안 할지 상당히 불분명해진 거죠. 그렇게 해서 10월 28일에 쉐르너가 주도해서 독일군이 반격을 가합니다. 반격 첫날 쉐르너는 토텐코프 사단을 투입해서 소련 제5근위 기계화 군단을 공격하고요. 제11기갑사단을 투입해서 제5근위전차군 선봉부대를 공격합니다. 소련 제5근위전차군의 경우 얘네가 너무 빨리 전진하는 바람에 얘네 측면을 커버해줄 제37군이 아직 도착하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쉐르너가 측면을 파고들거나 소련군을 포위한다라는 작전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독일군이 이런 빈틈을 공략할 황금 같은 기회를 놓칩니다. 이어서 바로 다음 날인 10월 29일에 독일 제14 그리고 제24 기갑사단이 반격 작전에 동참하고요. 얘네는 아직 부대가 다 도착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일단 공격 일정이 워낙 앞당겨졌기 때문에 앞서서 공격을 시작한 겁니다. 제5근위전차군을 지휘하던 로트미스트로프는 독일군이 예상 외의 반격을 하니까 깜짝 놀라죠. 그래서 일단은 물러납니다. 하지만 독일군한테 어느 부대도 포위당하지 않고 안전히 물러났기 때문에 큰 피해가 없었어요. 쉐르너의 공격은 제1기갑군과 제8군 사이에 소련군이 만들어놨던 구멍을 간신히 막았을 뿐 여기에서 더 나아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특히나 로트미스트로프의 소련 제5근위전차군한테 피해를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소련군의 그 작전 개시일만 며칠 늦춘 거에 불과했어요. 만슈타인은 이번 반격에 기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성과가 작았던 것에 당연히 실망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쉐르너를 경질하거나 쫓아낼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쉐르너 뒤에는 그 든든한 백이었던 히틀러가 있잖아요. 그래서 히틀러한테 뭐라고 대들 용기가 만슈타인한테 없었습니다. 그랬던 탓에 독일군이 이렇게 히틀러한테 휘둘리는 거를 그냥 보고만 있어야 했고요. 이랬던 것은 남부집단군 총사령관이었던 만슈타인의 책임이 큽니다. 얘가 아무리 뛰어난 전략가면 뭐예요? 정작 중요한 순간에 찍소리도 못하잖아요. 만슈타인이 그 자기 자서전에서 뭐라고 하냐, 자기가 툭하면 히틀러한테 가갖고 회의도 하고 말싸움도 벌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주변 사람들의 평가를 보면은 진짜로 대놓고 히틀러한테 대들었던 구데리안이나 할더 같은 독일 장군들에 비하면은 만슈타인은 항상 히틀러한테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는 편이었다고 해요. 쉐르너의 반격이 이렇게 실패로 끝났고 독일군은 그 내부에서 히틀러 때문에 또 갈등이 많았죠. 자, 이렇게 실패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제1기갑사단과 LSSAH 등등 새로운 탱크 부대들의 키로브그라드에 계속해서 도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만슈타인은 얘네를 이용해서 드네프르강 전투 그 중부 지역에서 또 한번 반격을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다짐합니다. 다만 예상 외의 사태가 북쪽에 키예프를 둘러서 벌어지는 바람에 제1기갑사단과 LSSAH는 급히 북쪽 부근으로 이동돼야 했죠. 그 전투는 저희가 저번 편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반면 여기보다는 좀 규모가 작지만 남부에서도 치열한 전투가 계속 벌어졌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소련 남서부 전선군이 맡고 있던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 그 히틀러의 욕심 때문에 독일군이 굉장히 무리해서 여러 지역을 방어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지금 그 드네프르강이라는 천연 방어물을 이용해서 독일군이 방어선을 만든 거잖아요. 이 강이 우크라이나를 동쪽과 서쪽으로 나누고 있고 독일군은 죄다 강 건너와서 서쪽을 지키려고 하는 거고요. 하지만 히틀러가 보기에 드네프르강 동쪽에 아직 지킬 가치가 있던 게 남아있던 거죠. 그래서 독일군한테 드네프르강 동안에다가 교두보를 유지하라고 명령을 했던 겁니다.
사실 이렇게 독일군이 불리한 상황에서 동쪽의 배수진을 유지하라는 것 자체는 이 작제가 자살행위였는데 이런 명령을 내린 거죠. 아무튼 히틀러가 좀 무식했던 건 저희가 알아줘야 합니다. 따라서 드네프르강 남부 지역에서 독일 제1기갑군이 자포리자라는 도시를 두고 드네프르강 동쪽의 교두보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자포리자는 오늘날 우크라이나에서 여섯 번째로 큰 도시고요. 독일 제1기갑군이 2년 동안 점령하고 있던 도시입니다. 이 도시가 왜 중요하냐? 일단 드네프르강에 위치해 있던 거대한 자포리자 댐이 이곳에 있었어요. 수력 발전소도 여기 있었고요. 모스크바, 스탈린그라드, 크림반도로 이어지는 철도들이 모두 자포리자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군이 만약에 다음 해에 공세를 계속하고 싶다면 자포리자를 꼭 지켜야만 했어요. 그랬던 탓에 히틀러는 다른 부대가 죄다 드네프르강 서안으로 달아나던 9월 달에 소수의 부대가 남아서 자포리자를 무조건 방어하라고 고집을 부립니다. 이랬던 탓에 독일 40기갑군단, 17기갑군단 일부가 자포리자에 남아서 강을 등지고 소련 남서부 전선군의 맹렬한 공격을 버텨내야 했어요. 남서부 전선군은 10월 첫째, 둘째 주 내내 제8, 제3 근위군을 동원해서 무자비한 공격을 자포리자에 합니다. 하지만 독일군은 이 공격을 간신히 막아내요. 하지만 피해가 막대했습니다. 소련군이 거듭해서 교두보를 공격했고요. 전투가 어느 정도로 치열했냐면요. 10월 10일 하루에 있던 전투에서만 소련군은 48대의 탱크를 잃습니다. 독일군이 그만큼이나 방어를 잘했다는 소리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성과를 거둔다고 해서 독일군이 이기고 있던 건 아닙니다. 남서부 전선군이 본격적으로 포병사단을 투입해서 무자비한 포격으로 교두보를 두들기는데 너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니까 독일군은 결국 자포리자 교두보를 포기하기로 해요. 10월 14일 독일군 병력이 모두 드네프르강을 건너서 서안으로 달아납니다. 마지막 부대가 도시에서 빠져나가면서 자포리자 댐을 폭파시키고요. 얘네는 댐만 폭파시키지 않았고요. 자포리자에 있던 수력발전소 철저하게 파괴하고요. 제철 공장과 철도 그리고 다리까지 모조리 부숴버립니다. 도시를 점령하고 있던 2년 동안에도 수만 명의 우크라이나인을 독일군이 고문하고 살해했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도시에서 빠져나가던 마지막 순간까지도 죄다 파괴하고 달아난 겁니다. 정말 악당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자포리자를 이렇게 소련군이 해방시켰습니다. 반면 드네프르강 방어선 가장 남쪽에서의 전투가 아직 남아있어요. 여기서 역시 독일군이 드네프르강을 건너지 않고요. 강 동쪽에서 결사 방어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홀리트 장군이 이끄는 독일 제6군은 멜리토폴이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방어를 펼쳐야 했거든요. 멜리토폴은 크림반도 입구와 150km 떨어져 있었고요. 드네프르강에서 동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곳에 있는 도시입니다. 제6군이 왜 드네프르강 방어선 뒤로 달아날 수 없었는가? 바로 크림반도 때문에 그랬어요. 크림반도로 들어가는 모든 철도가 멜리토폴을 거쳐야 했고요. 만약 독일 제6군이 여기를 포기한다는 소리는 독일군이 크림반도를 포기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히틀러가 크림반도를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이 때문에 독일 제6군이 크림반도 입구를 틀어막고 지켜야 했던 거고요. 크림반도에는 독일 제17군과 루마니아군이 남아서 여길 방어해야 했습니다. 아니, 드네프르강 방어선을 만든다고 해놓고서는 크림반도는 또 지키고 싶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욕심 때문에 정말 어려운 위치에서 독일군이 방어전을 펼치게 된 거죠. 여기에 투입된 독일군 숫자만 해도 20만 명이 넘습니다. 거의 30만 명 가까이 됩니다. 일단 그 강을 등지고 전투를 했어야 했고, 그 어떤 천연 방어물도 없고 탁 트인 평원지대에서 독일군이 방어를 해야 했으니까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 독일 제6군은 몇 주간 소련 남서부 전선군의 공격을 버텨냅니다. 10월 10일에 소련 탱크 부대가 돌파를 이뤄내지만요, 제13기갑사단이 빠르게 반격을 가해서 이를 물리쳐내고요. 그래서 너무나 불리해 보였는데 몇 주간 독일군이 잘 버티고 역습도 가해서 소련군을 물리칩니다. 이런 작은 성과 덕분에 제6군을 지휘하던 홀리트 장군은 이거 잘하면 멜리토폴 사수하면서 나중에 소련군한테 공격도 해볼 수 있겠다라는 꿈을 꿔요. 하지만 10월 23일에 가해진 소련군의 맹공으로 결국 제6군은 멜리토폴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냥 평원 한복판에 있던 이 도시를 어떻게 지키냔 말이죠. 여기까지 버틴 것도 정말 대단한 거였습니다. 히틀러조차 전황이 너무 불리하니까 제6군의 퇴각을 허락해 줍니다. 정말 이례적인 일이에요. 히틀러가 퇴각을 허락해 준 건요. 제6군은 멜리토폴에서 200km 서쪽에 있는 드네프르강을 향해 냅다 달아납니다. 여기서 다리를 건너서 서쪽으로 퇴각해요. 하지만 이번에 역시나 히틀러는 제6군이 드네프르강을 모두 건너서는 안 되고 몇몇 부대는 남아서 드네프르강 동쪽의 교두보를 만들고 배수진을 유지하라고 합니다. 이런 미친 명령을 몇 번이나 따라야 했으니까 독일 장군들도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멜리토폴에서 1000km 떨어져 있던 니코폴이라는 도시가 드네프르강에 걸쳐서 있었거든요. 여기로 접근하는 소련군을 막기 위해서 제6군 병력이 아직도 드네프르강 동쪽에 남아서 방어전을 펼쳐야 한다는 거죠.
니코폴이 왜 중요하냐? 여기 인근에 망간 광산이 있었거든요. 니코폴에 소련군이 접근한다면 이 광산이 소련군 대포의 사정권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안 됐어요. 이 작전에만 제6군 휘하에 있던 8개 사단이 투입됩니다. 8개 보병 사단이니까 편제상 12만 명의 병사들이 이 지역 방어에 들어간 거죠. 독일 제6군의 병사 숫자가 그간의 전투로 많이 줄어있다 하더라도 최소 8만 명 이상이 무모한 방어전에 휘말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 죄다 강권해서 달아나는데 자기들은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히틀러는 망간광산이 가진 그 경제적 가치에 굉장히 집착을 했었고 이걸 지키려고 한 건데요. 이를 위해서 거의 10만 명 가까이 되는 자국 병사를 희생시키려고 한 겁니다. 히틀러의 이런 결정은 독일 A 집단군을 사실상 죽음에 몰아넣은 거예요. 독일 제2 집단군의 그 제17군과 루마니아 동맹군은 지금 크림반도에 위치해 있었거든요. 그리고 독일 제6군 대부분은 아직도 드네프르강 동쪽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간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기 일보 직전이었고요. 크림반도는 완전히 차단돼서 포위될 지경이었어요. 이건 진짜 오로지 히틀러가 다 자초한 겁니다. A 집단군 휘하 병력 5분의 1만 드네프르강 서쪽에서 방어선을 준비하고 있었고요. 나머지는 죄다 의미 없는 방어전에 휘말리느라 고립되어 있던 겁니다. 만약에 제때 이 병사들한테 퇴각 명령을 했더라면 드네프르강 방어선을 좀 더 강력하게 만들 수 있었을 것이고 무의미하게 병사들이 죽는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10월 마지막 날까지 독일군과 소련군은 엎치락뒤치락 계속해서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앞서 봤던 소련군 부대들 이름이 바뀌어요. 스텝 전선군은 제2 우크라이나 전선군으로, 남서부 전선군은 제3 우크라이나 전선군으로, 그리고 남부 전선군은 제4 우크라이나 전선군으로 개칭됩니다. 이들 전선군 한 개마다 약 70만 명의 병력이 모여있는 엄청난 규모의 부대입니다. 이 상태로 소규모 접전이 계속되다가 마침내 11월 초에 큰 사건이 터져요. 11월 3일에 소련 제1 우크라이나 전선군이 키예프 제일 북쪽에서 지금 대단한 돌파를 성공해낸 거죠. 이러면서 드네프르강 방어선 전체가 휘청휘청거립니다. 이 사태는 저희가 지지난 편인 키예프 전투편에서 자세히 이야기를 해봤어요. 드네프르강 방어선 북쪽에서 이렇게 독일군이 무너지고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볼 중남부에서 역시 소련군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11월 5일에 코니에프 장군이 이끄는 제2 우크라이나 전선군과 말리노프스키 장군이 이끄는 제3 우크라이나 전선군한테 둘이 합동 공격을 가해서 독일 제1 기갑군을 공격하라는 그런 임무가 주어집니다. 여기에 제4 우크라이나 전선군이 니코폴 교두보를 방어하던 독일 제6군의 2개 군단을 공격해서 제거하기로 하고요. 11월 들어서 중남부에서만 200만 명에 가까운 대규모 병력이 일제히 공격을 시작하기로 한 겁니다. 이참에 아예 드네프르강 전투 끝내버리기로 작정한 것 같아요. 제2 우크라이나 전선군은 크리비리흐 방면에서 공격을 시작하기로 합니다. 여기서 돌파를 이루어내면 드네프르강 방어선 남쪽에 있던 크림반도, 니코폴 교두보 등지의 독일군을 몰아넣을 수 있던 기회였어요. 이 공격을 위해서 소련군은 제37군, 57군, 그리고 제7근위군을 투입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부대들을 서포트해줄 탱크 부대로는 로트 미스트로프가 이끄는 제5 근위전차군이 투입될 계획이었어요. 제5 근위전차군은 그간 계속해서 빠르게 진격하고 가장 치열한 전투들을 벌였죠. 하지만 그때까지도 제법 강력한 전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323대의 탱크 그리고 35대의 돌격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독일군 방어선쯤이야 쉽게 돌파할 수 있어 보였습니다. 이 소련군 공격을 받아내야 하던 독일군은 상태가 좋질 않았어요. 일단 최전방에 2개 보병사단이 배치되어 있었고요. 얘네가 가장 처음 돌파하는 소련군을 받아내는 겁니다. 그 이후 역습 혹은 방어를 위해서 탱크 부대가 투입될 예정이었는데 당시 크리비리흐에는 나치 친위 기갑사단 토텐코프와 제11, 제23 기갑사단이 있었습니다. 얘네가 얼마나 신속하게 움직여서 조기에 소련군을 격퇴해내느냐, 그것이 관건이었죠. 그렇게 11월 14일에 소련 제2 우크라이나 전선군이 총공세를 시작합니다. 소련 제37군의 6개 사단 약 2만 5천 명이 정면에서 독일군 방어선을 공격하고요. 제57군 제7근위군이 측면에서 14개 사단에 6만 5천여 명의 병력으로 공격을 가합니다. 이 공격에서는 조금 아쉽게도 소련군한테 포탄이 부족했던지라 포격을 이용해서 독일군 방어선에 큰 피해를 주지는 못했어요. 자, 이렇게 공격이 시작되고 방어에 임하던 독일군 보병사단들은 수킬로미터 정도 밀려납니다. 그리고 독일군에도 비상이 걸려요. 그래서 나치 친위 기갑사단 토텐코프 그리고 제11, 제13 기갑사단이 급히 투입돼서 크리비리흐 방어선을 지켜냅니다. 일주일간 양쪽 모두 치열한 전투를 벌이지만 소련군은 6km 내지 8km만 진격하면서 결국 독일군 방어선을 뚫는 데 실패해요. 자, 이렇게 방어선에 구멍이 안 생기죠. 빈틈이 없다 보니까 로트미스트로프의 제5 근위전차군 탱크가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10월 달에 했었던 것처럼 눈부신 탱크들의 활약이 나올 수가 없었어요. 자, 이렇게 남서쪽 방향으로 크리비리흐를 겨냥한 공격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소련군이 아니죠. 제2 우크라이나 전선군 총사령관 커니에프는 이번에는 공격의 방향을 서쪽으로 전환해보기로 합니다. 독일 제1기갑군의 주력 대부분은 아직도 남서쪽의 크리비리흐 방어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서쪽 방면이 상대적으로 방어가 약했어요. 소련군의 주 타겟은 올레크산드리아라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이 마을의 방어선을 돌파하면 독일군 주요 집결지가 있던 키로보그라드까지 불과 수킬로미터였어요. 사실 키로보그라드를 점령한다 그러면은 독일 제1기갑군과 제8군은 더 이상 드네프르강 중남부에서 버티기가 어려워집니다. 독일군도 약해져 있던 상황이었어요. 이 부근 방어선은 독일 제8군이 3개의 보병사단만으로 간신히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만일 소련군이 공격해 온다 그러면은 투입될 탱크 부대로 제6기갑사단만 있었고요. 제6기갑사단도 그간 전투를 치르느라 너무나 약해져 있었어요. 이 당시 독일 사단들 대부분은 전력이 절반 이하로 감소해 있었습니다. 충원되는 병사들은 없지, 새로 도착하는 물자도 없지, 그런데 죽고 다치는 병사들은 많지. 그래서 독일군이 버티는 게 정말 기적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나마 제8군한테 다행이었던 거는 얘네한테 제376 보병사단이 새로 보내졌다는 건데요. 이 부대는 네덜란드에서 만들어져서 동부전선에 보내진 부대입니다. 새로 도착한 만큼 온전한 상태였고 15,000명의 병사들로 이루어진 부대였어요. 그래도 얘네가 좀 본래 독일군 보병사단 편제대로 보자면 좀 약한 편이긴 했거든요. 하지만 동부전선에 있던 독일군 사단 기준으로는 정말 강력한 부대였습니다. 이 376 보병사단의 경우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괴멸당했었거든요. 그 이후 여름 동안 서유럽에서 다시 만들어져서 지금 동부전선으로 보내진 겁니다. 저희가 저번 편 그리고 이번 편 내내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완전히 사라졌다가 다시 만들어진 부대들을 많이 언급하고 있어요. 그만큼이나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독일군한테 치명적인 패배였다는 거죠. 그 점을 저희가 잊으면 안 돼요.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끝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때 입은 피해에서 독일군이 회복을 못하고 있던 겁니다. 그동안의 피해가 이렇게 누적됐던 독일군이 소련군의 공격을 일일이 막아내는 건 당연히 쉽지 않았죠. 코네프는 제2 우크라이나 전선군의 제5 근위군한테 서쪽 방면으로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11월 20일 오전 6시에 약 3시간의 준비 포격을 가하고 소련군이 일제히 공격을 가해요. 첫 돌파에 7개 사단에 약 3만여 명의 병사들이 참가하고요. 이 공격을 2개의 탱크 연대가 지원해줍니다. 이 공격이 굉장히 성공적이어서 마침내 독일군 보병사단들 사이에 틈을 만들어냅니다. 소련군은 독일군 방어선을 뚫고 10km나 전진해 가고요. 독일군도 부랴부랴 이 틈을 메꾸기 위해서 제6기갑사단을 비롯한 돌격포 부대들을 투입합니다. 하지만 소련군의 진격을 막아내질 못해요. 그렇게 공격 첫날인 11월 20일이 끝나갈 무렵 소련군이 독일군 방어선을 돌파해냈음이 확실해집니다. 서쪽 방면에서 이렇게 성공이 확실해지니까 소련군은 재빨리 제8기계화 군단을 이 지역에 투입해요. 제8기계화 군단에 123대의 탱크가 있었는데 이 탱크들을 앞서서 독일군 방어선 후방을 완전히 휘저어 놓으려고 한 거죠. 바로 다음 날인 11월 21일에 소련군은 6km 내지 8km 더 전진합니다. 독일군 방어선에 지금 큰 구멍이 생긴 겁니다. 새로 도착한 제376 보병사단이 간신히 버티고 있어서 방어선이 무너지지 않고 있었어요. 자, 이 시점에 독일 제1기갑군 지휘관도 바뀌게 됩니다. 독일군이 매일같이 패배하고 소련군은 날마다 이기니까 히틀러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이 기간에 남부집단군에 있던 장군들이 많이 쫓겨납니다. 그랬던 탓에 제1기갑군 지휘관도 새로 도착한 한스 발렌타인 휴베 장군으로 바뀌었어요. 자, 휴베는 지금 진격해오는 소련군 공격을 재빨리 차단해야 했습니다. 꾸물거리다간 드네프르강 방어선 중남부 전체가 무너질 지경이었어요. 휴베는 제11 그리고 제14기갑사단을 재빨리 지원을 보냅니다. 독일군이 이렇게 탱크 부대를 신속히 이동시키는 동안 소련군도 가만히 있질 않죠. 공격이 시작되고 3일째인 11월 22일에 소련군은 로트미스트로프의 제5 근위전차군을 서쪽 방면 공격에 투입합니다. 독일군의 방어 핵심은 올레크산드리아라는 마을이었는데 제5 근위전차군이 이 마을을 그냥 무시하고 북쪽으로 치고 올라갑니다. 여기서 바로 북쪽에 있던 크레멘추크, 체르카시 등지의 드네프르강 방어선에 있던 독일군 주력을 포위하려고 했던 거죠. 이 공격을 막기 위해서 올레크산드리아 북쪽에서 독일 제11기갑사단이 얘네를 막아섭니다. 이어서 제5 근위전차군의 제18탱크 군단과 제11기갑사단이 치열한 탱크전을 벌이게 되고요. 하지만 독일군이 워낙 숫자에서도 탱크 전력에서도 밀리고 있었습니다. 로트미스트로프는 그대로 자기 탱크 부대를 이끌고 북쪽으로 치고 나갈 수가 있었어요. 여기서 북쪽으로 진격하는 한편 별동대를 파견해서
우크라이나에서 활동하던 빨치산과도 연결하고요. 이러면서 전과를 계속 확대해 나갑니다. 이때 만약에 로트미스트로프의 제5 근위전차군이 그대로 북쪽까지 내달려서 드네프르강에 도달하고 크레멘추크에 있는 독일군을 포위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에서의 전투가 꽤 빨리 끝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날씨가 추웠고 눈이 펑펑 내리던 터라 소련군 진격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초기에 보여줬던 그 맹렬한 모습이 조금 사그러들어요. 그러나 독일 제8군 우익에 엄청난 돌파 구멍을 만들어낸 거죠. 제8군은 11월이 다 끝날 때까지도 이 구멍을 메꾸지를 못했습니다. 한편 제2 우크라이나 전선군 총사령관 코네프는 두 번째 공격을 어디서 할지 감감히 고민하고 있었어요. 현재 독일군이 죄다 몰려들어서 소련군이 만들어둔 돌파구를 막아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확장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코네프는 아예 드네프르강을 건너갖고 새로운 교두보를 만드는 게 어떤가 생각해봅니다. 그리하여 11월 중순에 제2 우크라이나 전선군이 체르카시에서 드네프르강을 건너서 교두보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체르카시는 드네프르강 방어선 딱 가운데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지금까지 소련 제2 우크라이나 전선군이 공세를 펼쳤던 지역으로부터 조금 북쪽에 위치해 있었고요. 이 지역을 방어하던 독일군은 지금 강을 건너온 소수의 소련군을 그닥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도 그럴 게 여기보다 훨씬 위협적인 존재였던 그 로트미스트로프의 제5 근위전차군과 소련 탱크 부대들이 지금 바로 남쪽에서 강을 건너서 위로 치고 올라오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코앞에 강력한 부대가 있다 보니까 독일군은 강을 건너온 소련 제52군의 선도부대를 공격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둡니다. 눈앞에 닥친 불부터 꺼야 될 것 아니겠어요? 이게 암세포가 생겼는데 그걸 그대로 방치해둔 것과 같은 그런 실수였습니다. 11월 22일에 새로 생긴 교두보에서 소련군이 치고 나오고요. 독일군을 공격합니다. 이로 인해서 체르카시에 독일 제3기갑사단이 포위당해요. 이 도시는 드네프르강을 등지고 있습니다. 정면에는 소련군, 뒤에는 드네프르강, 꼼짝없이 갇힌 거죠. 이 사태를 타개하기 위해서 독일 공군이 보급 물자를 공수해 와야 했습니다. 안 그러면은 갇혀있던 독일 제3기갑사단 병사들 다 굶어 죽게 생긴 거죠. 거기에 소련군이 포위망을 강화하기 전에 재빨리 제3기갑사단을 구출해내야 했습니다. 독일군은 나치 친위기갑사단 바이킹을 체르카시로 보냅니다. 포위되고 8일이 지났던 11월 30일에 제3기갑사단과 바이킹사단이 양쪽에서 치고 나오면서 간신히 포위망을 뚫고 길을 만들기는 해요. 이로써 체르카시에 갇혀있던 독일군이 한숨 돌릴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강을 건너온 소련 제52군은 아직도 체르카시에 가까이 머물면서 도시한테 큰 위협을 주고 있었어요. 그러는 동안 드네프르강 제일 남쪽에 위치한 소련군도 거듭 독일군 방어선에 공격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제3 우크라이나 전선군도 제46군과 제8근위군을 공격해서 제1기갑군 정면을 2주 동안 두들기거든요. 이 전투는 11월 14일부터 28일까지 이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독일군이 완강하게 버텼고 제3 우크라이나 전선군의 사상자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별 소득 없이 소련군이 물러나야 했어요. 제4 우크라이나 전선군은 드네프르강 방어선 가장 남쪽 부근에서 전투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얘네는 달아나던 독일 제6군의 뒤를 쫓아서 계속 공격을 하고 있었거든요. 니코폴에 있던 독일군 광산과 천연 자원줄을 끊는 것이 얘네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무려 9개의 독일군 사단이 니코폴 교두보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이 지역에서 독일 제6군이 갖고 있던 전략적 예비대는 제24기갑 사단이었거든요. 제6군이 이 탱크 부대를 정말 적절히 이용해서 독일군은 니코폴에서 버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소련 제4 우크라이나 전선군이 무려 4개 군을 동원해서 공격을 거듭했는데도 독일군이 11월 내내 방어에 성공해요. 4개 군이면은 지금 그 숫자만 해도 얼추 30만 명이 되는 병력이 공격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 공격을 4대1에 압도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독일군이 악착같이 버텨낸 겁니다. 하지만 12월에 들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저희가 저번 편에 독일군의 반격 이야기를 했습니다. 독일군은 드네프르강 방어선 북쪽에서 탱크 부대를 모아서 야심찬 반격을 하죠. 하지만 이 반격이 처참하게 실패합니다. 오히려 제1 우크라이나 전선군의 공격을 받고 12월 말에 방어선 북부의 독일군이 완전히 붕괴합니다. 여길 방어하던 독일 제4기갑군은 총퇴각에 들어가고요. 더 이상 방어선을 유지해낼 수가 없었어요. 북쪽이 이렇게 무너지니까 한 줄로 쭈르륵 이어져 있던 독일군의 방어선 라인 전체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가장 위기였던 건 독일 제8군이었어요. 제8군 왼쪽에 있던 독일 제4기갑군 라인이 무너져 내리니까 8군이 심한 압박을 받게 됩니다. 드네프르강 방어선 중부에서 코네프의 제2 우크라이나 전선군은 12월에 또다시 공격을 가해서 제8군을 완전히 패닉에 몰아넣습니다. 11월에 제8군이 방어하던 지역을 제1 우크라이나 전선군이 제2 우크라이나 전선군이 대부분 점령하는데 성공해요. 드네프르강의 체르카시를 12월 14일에 점령하고요. 제8군의 방어선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소련군 지휘부는 달아나는 독일 제8군을 쫓아서 서쪽으로 공격을 한 것이 아니라
공격 방향을 남쪽으로 바꿔서 키로보그라드에 있던 독일군 기지를 공격하기로 해요. 이 공격은 초기에는 성공적이었으나 양측 모두 지쳐 떨어지면서 결국 소련군의 전진 속도도 둔화됩니다. 자, 이로써 드네프르강을 둘러싸고 벌어진 1943년의 큰 전투들을 저희가 모두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사실 드네프르강을 둘러싼 전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드네프르강 방어선 남부 지역을 독일군이 아직 유지하고는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북부에 있던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그리고 독일 제4기갑군 방어 지역은 완전히 소련군한테 휩쓸려 나갔습니다. 중부 역시나 독일 제8군과 제1기갑군이 버텨내지를 못하고 퇴각해야 함이 자명했고요. 그래서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남부집단군은 무리해서 버티다가 1944년 초에 혹독한 포위전을 겪어야 했었어요. 남부에서 독일 제6군은 악조건 속에서도 그 불리한 지역을 방어해냈었죠. 하지만 이것도 다 쓸모없습니다. 왜냐? 어차피 드네프르강 방어선은 무너졌고 크림반도가 고립될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독일군과 소련군이 드네프르강을 두고 벌어진 전투는 사실상 1943년을 기점으로 끝났다고 봅니다. 1944년 초에 이어지는 전투는 이미 드네프르강을 다 건너온 소련군이 독일군을 밀어붙이는 과정의 그 싸움일 뿐이었어요. 1943년이 끝난 그 시점에서 독일 남부집단군이 다시 키예프를 탈환하고 소련군을 드네프르강 동쪽으로 밀어붙일 가능성은 0%였습니다. 그래서 끝난 거죠, 이걸로. 전투가 끝난 시점에 소련군은 독일군을 상대로 엄청난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이 승리는 참 많은 병사들의 희생을 통해 얻은 거예요. 통계마다 다르긴 하지만 드네프르강 전투 기간 소련군 사상자 수는 100만 명입니다. 이 중 전사자 및 실종자 숫자만 해도 29만 명이고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수의 소련 군인들이 이 승리를 위해서 죽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련군은 무려 12,000대의 엄청난 수의 탱크를 이 기간 잃었어요. 다만 이런 물자 손실은 소련 공업의 힘과 미국, 영국이 보내주는 원조 물자로 다 보충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독일 남부집단군의 손실을 좀 봐야 됩니다. 독일 남부집단군은 드네프르강 전투 기간에 37만 2천 명의 사상자를 내었어요. 이 중 전사자가 약 10만 명입니다. 드네프르강 전투 이야기하는 내내 독일군이 인원이 너무 부족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병사수가 모자랐던 탓에 대부분 부대가 전투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었다고요. 이 문제는 해가 바뀌는 1944년까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드네프르강 전투 기간 발생한 사상자 37만 2천 명에 대한 보충된 인원은 20만 명이 안 되었거든요. 이러면서 독일 남부집단군은 갈수록 약해져 가죠. 남부집단군이 갖고 있던 기갑 전력 역시 대부분 드네프르강 전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보충되는 양도 없었기 때문에 남부집단군 총사령관 만슈타인은 다시는 전격전의 마법을 발휘할 수가 없게 돼요. 탱크가 없는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일이 독일군이 쿠르스크 전투 때 그 강력한 탱크를 보유하고 탱크 전력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반년도 안 돼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만큼이나 순식간에 1943년 하반기에 독일군이 밀리게 되었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1942년 초 모스크바에서의 패배, 1943년 초 스탈린그라드에서의 패배, 이 둘 모두 독일 남부집단군이 그 패배에서 회복해서 다시 전투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번 1943년 말에 드네프르강 전투에서 겪었던 패배는 그 쓰라림을 남부집단군이 두 번 다시 회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약해질 대로 약해진 상황에서 결국에는 우크라이나를 모두 소련한테 내어주고 결국에는 베를린이 함락당하고 독일이 항복하는 그 순간까지 쫓겨가게 되어요. 그렇게 드네프르강 전투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동부전선 이야기를 한창 할 때 드네프르강 전투 이야기 언젠가 꼭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그 기회를 확 잡아서 무려 5편이나 드네프르강 전투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번에 봤던 드네프르강 전투 이야기들은 모두 전략가들, 장군들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느 부대가 어디로 이동하고 누가 어디서 싸웠고 어느 마을에서 공격을 하고 상대 빈틈을 노리고 측면을 공략하고 이거 다 전략가들 이야기잖아요. 실제 이 전투를 치렀던 군인들의 이야기가 담겨있질 않습니다. 전투가 끝날 때마다 몇만 명의 사상자, 몇천 명의 전사자가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만 해가지고는 전쟁의 참혹함이 전혀 와닿지를 않죠. 사실 군인들 개개인의 이야기를 담기 위해서 동부전선에 참가했던 군인들 자서전을 제가 많이 읽었어요. 구데리안 그리고 만슈타인 같은 독일 장군들의 자서전도 봤고요. 나치 친일기갑사단 토텐코프에서 복무했던 소년병의 자서전, 그로스도이칠란트 사단에 복무한 프랑스 출신 독일군 병사의 자서전도 봤습니다. 구소련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의 증언을 담은 서적도 보았고요. 그래서 전쟁의 참혹함을 담고 있는 참 슬프고 끔찍한 이야기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화들은 제가 나중에 지식을 조금 더 쌓고 다른 서적들을 더 읽은 다음에 동부전선에서 군인으로 싸운다는 것, 군인으로 지낸다는 것, 뭐 이런 것에 관련된 에피소드들로 따로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끝으로 드네프르강 전투 에피소드 이번 5편을 만들 때 참고한 서적들을 밝힐게요. 우선 국내에 번역되어 있는 독소전쟁사라는 책을 인용을 했고요. 제가 밝히고 있는 부대의 이름도 다 이 책에 있는 번역본을 주로 따서 인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스프리 퍼블리싱에서 출판한 디네퍼 1943이라는 책도 인용을 했어요. 이 책은 현재 국내 번역되어 있질 않아서 정말 유용한 책인데 안타깝습니다. 이 두 책을 메인으로 했고요. 그 외에 유튜브에 있는 The Red Storm 다큐멘터리 시리즈도 약간 인용을 했습니다. 그 외에 국내에 번역되어 있는 동부전선에 관련된 서적들 제가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모두 공식력 있는 자료니까 정군의 지식 나눔 방에 나오는 이야기들 믿고 다른 곳에 재인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밝히는 그 병력의 숫자들이 있는데요. 이 숫자들은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편의상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소련군 독일군 사단 편제 그리고 이 당시 감소된 병력 수를 얼추 어림짐작해서 밝힌 겁니다. 그래서 이건 병사들 숫자는 인용하시면 안 돼요. 이 당시 그 독일군 소련군 부대가 정확히 몇 명 있었는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거든요. 종이에 15,000명이라고 써 있어도 이 부대는 사실 그 실제 전투를 할 때 그 절반 혹은 3분의 1로 줄어든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편제상 부대가 몇 명이었다 하더라도 절대 그 숫자인 적이 없었고 실제로 몇 명인지는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어림짐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차가 좀 많아요. 그래서 병사들 숫자에 관해서는 인용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공신력 있는 자료를 찾기 위해서 정말 많은 책들을 봤는데도 그 병사들 숫자만큼은 제대로 밝히고 있는 책이 없어요. 책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저희가 맞춰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드네프르강 전투 이야기하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마치 내가 우크라이나에 간 것 같은 그 드네프르강 인근에 있는 도시를 제가 거의 다 외운 것 같은데요. 재밌었어요. 자, 그렇게 오늘 맞춰보겠습니다. 지금까지 5편 모두 드네프르강 전투 따라와 주시느라 정말 고생 많았고요. 다음에 이어서 또 전공과 함께 다양한 전쟁사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항상 댓글로 응원해주시고 토론해주시는 분들 너무나 감사해요. 제가 힘이 정말 많이 납니다. 힘이 정말 많이 나요.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편에 찾아뵙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